사랑을 하려거든 목숨 바쳐라. 사랑은 그렇게 아름다워라.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가사가 너무 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해,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좀 과하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정말 목숨을 바치면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잭가브리스란을 생각하면 저는 가끔 그 노래가 떠오르는 게, 귀족들이 시베리아 유형을 갈 때 부인들이 따라가요. 잭가브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러시아 혁명까지 가는 그 출발점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12년에 러시아가 나폴레옹 군대를 추격해서 유럽까지 가거든요. 유럽까지 가서 나폴레옹 군대를 이기고 돌아오죠. 그때 이제 젊은 청년 장교들이 유럽을 가본 거예요. 전쟁을 하러. 그 유럽에 가봤더니 러시아처럼 농노제도 없고, 그리고 나폴레옹 황제가 생각해보니까 혈통으로 인한 황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자기 힘으로 황제가 됐던 사람인 거예요. 많은 귀족들이 아버지가 귀족이어서 물려받은 귀족이었는데, 그렇게 인문주의가 융성해 있고 신분제도도 러시아와 같지 않고, 물론 그때 시대적 환경에 제약이 있긴 했지만 훨씬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굉장히 계몽이 된 그 유럽을 본 거죠, 러시아 청년 장교들이. 그리고 러시아로 돌아왔는데 이 청년 장교들이 우리도 영국처럼 입헌군주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혹시 그럼 프랑스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의 러시아가 아닌 다른 정치 체제를 가져야 한다,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러시아 역사에서 청년 장교들이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귀족들이거든요, 전부 세습 귀족들. 근데 이 젊고 신분이 높은 청년 장교들이, 귀족들이 본인들이 짜르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짜르에게 이러이러한 사회개혁을 요구할 때는 그건 굉장히 본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도 상당 부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개혁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잭가브리스란을 제가 잘 아는 역사학자분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서 7, 80년대 학생운동이 잭가브리스란 같은 느낌을 받는다, 본인은. 뭐냐 하니까 대부분의 봉기나 혁명은 본인이 속한 계층이나 계급의 요구에 따라서 봉기를 하게 되는데, 잭가브리스란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순수한 이상주의였던 거예요. 그것처럼 7, 80년대 한국 학생운동에서 보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학생이, 특히 70년대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소수였고, 이렇게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노동운동이나 사회개혁을 요구하면서 통일운동이나 뭐 이런 쪽에 가가지고 뭐 고문당하고 죽는 일도 있고,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감시를 계속 받고 했던 그 시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계층, 자기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는 사회개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잭가브리스란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프랑스나 영국 정도의 헌법에 기초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 중에는 농노제 폐지를 주장하는 귀족도 있었고, 단일하게 볼 수는 없어요. 생각이 막 여러 가지 서로 다르긴 했지만, 알렉산드르 1세가 서거하고 그다음에 니콜라이에게 왕위가 가려고 하는데, 콘스탄틴이 나는 왕 안 할래, 그리고 폴란드에서 평민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었어요. 이 콘스탄틴이 평민하고 결혼한 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자유주의자로 여겨졌던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귀족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좀 더 자유주의적인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하는 시위를 했던 거예요. 대관식을 하는데, 알렉산드르 1세 서거하고 니콜라이 1세 대관식을 하는 연병장에서, 그 광장에서 젊은 귀족들이 콘스탄틴 구호를 외친 거예요. 왕위를 콘스탄틴에게 계승해라. 근데 거기서 니콜라이 1세가 무력 진압을 명령하죠.
그래서 이 귀족들이, 청년 귀족들이 도망을 가죠. 도망가서 나는 제카브리스트에 가담 안 했어요. 혹은 제카브리스트에 그렇게 내가 뭐 깊은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고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고, 그냥 사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청년 귀족들이, 나머지 청년 귀족들은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요. 종신 유형. 그런 사건이 이제 러시아 사회에 미쳤던 영향은 전체로 보면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주장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구전이 되고 퍼지잖아요. 귀족 자제들이 그렇다더라. 시베리아에 가서 이분들이 뭐 종신형 이렇게 있는 동안 이게 어떤 혁명의 불씨가 됐던 거죠. 러시아 사회가 그냥 계속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어떤 불씨가 돼서 이게 이후에 어떤 자유주의 전통으로 오기도 하고, 중간에는 거기에 사회주의 개혁 요구도 합쳐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러시아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다가 1917년에 혁명으로 마무리가 일단락이 되는 거죠. 1년의 러시아 사회 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사회 개혁에 대한 요구도 계속 커지는 시기였고, 지금 이대로의 러시아가 옳은가, 러시아는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던 시대죠. 거기서 톨스토이가 문제가 되는 것들, 고민하는 것들을 작품으로 풀어가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혁명과 혁명 사이에 살면서 격동의 러시아를 작품에 담아내지만 실제로 본인이 그 혁명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게 작가로서는 굉장히 축복받은 기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어떻게 보면 대략 우리식으로 치자면은 중도 우파부터 한참 좌파까지, 혹은 우파인 분들까지도 통합할 수 있는 톨스토이 안에 그 공통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된 정서와 사상이 있었던 거죠. 제가 제카브리스트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제카브리스트란에서 톨스토이의 외갓집 사람이 그 제카브리스트란 일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베리아 유형을 가요. 근데 그때 이 부인이 같이 유형을 가거든요. 우리가 대학 때 이런 노래가 유행을 했는데 아마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유행했던 노래일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을 하려거든 목숨 바쳐라, 사랑은 그렇게 아름다워라,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뒤에 가사는 이제 점점 과격해져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부르면 이 립싱크를 했어요. 가사가 너무 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해,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좀 과하다. 그건 제 스타일이었겠죠. 저는 그 뭐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자 막 이런 말도 저는 좀 과하다고 느꼈어요. 그때는 이미 시대도 90년대 초반이었고 했으니까.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정말 목숨을 바치면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카브리스란을 생각하면 저는 가끔 그 노래가 떠오르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귀족들이 시베리아 유형을 갈 때 부인들이 따라가요. 부인들 당연히 젊은 귀부인들이었겠죠. 무슨 고생을 하고 살았겠어요. 평생을. 20살 뭐 이런 부인들이 남편을 따라서 시베리아를 가요. 그럼 평생 못 돌아올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러시아 사회에. 물론 러시아에 그렇게 부인들이 남편이 유형 갈 때 안 따라가는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전에. 근데 그 전에는 그게 이렇게 막 이상주의로 의식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던 거예요. 그냥 농민들 중에 누가 시베리아 유형 가면 가족들을 다 같이 보내고 따라가고, 그게 그냥 풍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귀족 부인이 농민들의 풍습을 따른 거예요. 남편이 간데 따라가는 거죠. 어느 정도 충격이었냐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칭송하는 시나 글을 썼겠죠. 편지나 여러 가지를. 그게 톨스토이에게도 영향을 크게 줬어요. 그게 톨스토이 더군다나 친척이었어요. 친척. 젊은 귀부인들이 따라갈 때 이게 조건이 뭐였냐면, 못 가게 하려고, 거기 가서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낳은 아이는 네가 낳아도 귀족이 아니야. 거기 시베리아에 있어요. 농노야. 그래도 좋다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아이를 가급적 낳지 말거나, 가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에 간다 해도 너희들의 신변은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없어.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귀부인들이 시베리아 유형을 따라간 거는
그때 그 열병식 그 대관식 장소에서 젊은 귀족들이 대관식을 반대했던 것만큼 충격을 줬어요. 러시아의 이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톨스토이의 외가 쪽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제카브리스트란 이후에 태어났지만 계속 이 제카브리스트란에 대해서 의식하고 고민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5.18 때 돌아가셨거나 6.25 때 참전해서 돌아가셨거나 이러면 계속 그 역사적 사실을 의식하고 살잖아요. 톨스토이도 그랬던 거예요. 제카브리스트란을 계속 의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카브리스트들에 대한 소설을 써야겠다. 그러다가 1825년 제카브리스트란이 어떻게 발발했는가 하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12년에 전쟁으로 유럽에 갔다 온 경험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도 1825년에 대해서 쓰려고 보니까 1812년에 대해서 써야겠네. 1812년에 대해서 쓰려고 보니까 그 전에 나폴레옹 침공에 대해서 써야겠네. 그 전에 나폴레옹 침공에 대해서 쓰려고 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부터 써야겠네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쓰기 시작한 게 전쟁과 평화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를 이렇게 러시아 민족의 대서사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 민족의 대서사시면은 어떤 소설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빨리 안 떠오르는데 또 우리는 중간에 일제시대로 한번 끊겨가지고 해방 또 분단이 되고 이래서 다 아우르는 대서사시는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토지 정도가 될까요? 말하자면 러시아 사람들에게 전쟁과 평화는 그 시기 유장한 역사를 보여주는 엄청난 등장인물 숫자, 엄청난 그 시간의 흐름, 수많은 장소, 이걸 총망라하는 하나의 민족의 대서사시로 전쟁과 평화가 받아들여졌던 거죠. 아마 그래서 스탈린이나 독재자들이 전쟁과 평화를 읽지 말란 말을 안 한 거예요. 전쟁과 평화에서 각자 해석하고 싶은 걸 봤던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전쟁과 평화는 톨스토이의 평화주의 사상을 깊이 담고 있는 작품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작품이죠. 그래서 댓글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뭐 지적하고 싶은 점, 악플은 자제해 주세요. 지적하고 싶은 점, 또 다음 시간에 더 듣고 싶은 점 이런 거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계속 참조를 하겠습니다. 일단 좋아요, 구독과 그리고 또 뭐 알림 설정,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